류정, 진중권의 류진스 6번째 에피소드인데 6주 만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씨가 안 보인대요.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제가 잘했어요. 네, 입었습니다. 이거 안 보여요? 일어나.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여행 다녀오셔서 그런 건지. 이게 이제 모이스처 모이스처. 로션이라고. 네. 원래 발음이 방송 가면 이제 분장하는 분들이 모이스처. 마른 데다 분장을 하게 되면 이게 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는데 하죠. 너무 내가 건조하니까 그냥 한없이 먹는 거야 했더니 맨날 투덜거렸거든. 제발 좀 로션 좀 쓰라고. 그 후로 굉장히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주름이 안경도 펴지잖아요. 끼신 것 10년은 같아요. 젊어져 보인다. 생각해보니까 추석 때 저기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랑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랑 태국 베트남에 강에 이렇게 동동 떼내려오는 그 쓰레기들을 328kg를 치웠어요. 아니 뭐 그런 걸 좀 그러면 하면 이렇게 갔다 사진도 좀 내고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근데 거 갔다 오자마자 인사청문회랑 국정감사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찍은 걸 이렇게 추려가지고 올리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한테 보내고 내가 네. 보내줄게. 세 분이 거기 갔다 오신 뒤로도 이제 이동학, 김용태, 뭐 이동학, 류정, 뭐 김용태, 류정 이렇게 방송에서 싸워요. 또 거기서는 또 이제 정파적인 그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격투기 선수들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끝나면은 가서 승자나 패자를 위로해주고 뭐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격렬한 스포츠에서 그러는데 이걸 그냥 척지고 원수지고 뭐 이러니까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 국힘에 그 사람들은 6.25를 경험했던 그 세대 그 흔적들, 기억들이 남은 세대고 이쪽은 독재 정권과 싸웠던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마인드가 젊었을 때 그게 딱 그 고정이 돼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경험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다른 정치인태가 있기를 바래요. 바랍니다.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또 맨날 자기 고양이 예쁘다고 사진을 막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보면 예쁜데 이제 계속 보면 좀 미워질 지경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느 집 고양이를 봐도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있었지. 배제하고 그렇지. 우리가 고양이- 나만 고양이 없으니까.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문체위 국감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면 그 국회 TV 생방송할 때 보기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일상적인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날에 한 거는 사선 노동자 의제를 처음으로 다뤘는데 다들 편한 사서분들이 거 아닌가 그게? 그죠? 편한 직업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바코드 찍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일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사서분들 비율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책 이렇게 반납하면서 손을 이렇게 쓱 만지다든지 진짜? 네.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또 다 도서관에서 많죠.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많죠. 그거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도서관 사서분들이 하는 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학부모 카톡방 관리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문화재도 발굴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왜냐면 문화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 훼손된다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다가 막 이렇게 매장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세상에 그런 네. 경우서 발굴하다 그러고. 안표? 사례 구한다고 보니까 임용 콘서트 뭐 500만 원 와, 안표가. 미쳤어. 그런 팔려요 그게 500만 원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와중에 사기도 있어요. 그래서 산 줄 알고 갔는데 입장을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예매를 못해.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딱 보면 딱 보면 네, 없어.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이름이 좀 있다, 연주자가 좀 이름이 있다 싶으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고. 국회가 일을 하기는 하긴 하네요. 네. 사선 노동자 뭐 안표 문제 잘. 국회가 일할 때는 보도가 안 돼. 아 그렇죠. 잘 해결됐으면 싸울 때 보도가 돼요. 좋겠습니다. 안 싸우니까 보도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싸우세요 누구나 자꾸. 오늘은 짧고 굵게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당 창당 이야기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또 이제 류정 의원이나 교수님한테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이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투표율이 48.67%. 이제 순위대로 좀 불러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9.37%, 정의당 권수정 후보가 1.83%,
진보당 권혜인 후보가 1.38%,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0.66%,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당 김유리 후보가 0.21%. 근데 아마 이제 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되게 많이 할 거라서 오늘 이제 이게 주제는 아니라서 짧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의원님부터. 저요? 네. 저는 양당보다는 제3지대에 주목을 했는데 제3지대 이대로 사라질 테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요? 어차피 여기서 제3지대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한 혐오 투표가 있고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 투표가 이제 부딪히는 거고 일단 이게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선거였고 쉽게 말하면 원래는 김기현 대표마저도 안 하려고 했던, 안 하려고 건데. 했던 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대통령실의 어느 누군가가 네.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크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듯이 김태호한테 이제 마음의 빚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서구청 선거 이런 거 그냥 하나 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사면을 해준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나서는 순간 그건 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그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당의 이 수습이에요. 근데 뭐 승리한 민주당은 최대한 겸손한 모드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뭐 방송 들으니까 김한규 의원 하는 얘기가 문자가 왔대요. 경거방동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수습 잘 안 되고 있는 거 놀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논외. 이게 지금 오늘 주제는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이에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좀 해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뭔가 쇄신을 하려는 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임명직 당직자를 전면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수습이 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부터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어쨌든 선거 끝난 지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오늘까지 보면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이제 차분하게 뭐 소통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당직 개편은 어느 정도는 뭐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가라고 하는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 그 진단하고 처방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죠. 네, 오늘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것,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란 말이죠.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참패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57%가 대통령한테 있다. 김태우 후보가 15%.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10%.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런 결단을 누가 내렸느냐? 당은 분명히 아니거든. 그럼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거기가 거의 70몇 %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길 고쳐야 되는데 대통령은 당한테 변화를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정작 변화할 건 누굽니까? 대통령. 자기가 변해야 네. 되고 자기가 변하면 당은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정말로 그 변화해야겠다 생각하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야당이랑도 대화를 해야죠. 사실 이제 소통 강화라는 게 뭐 당정 대화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국민과의 대화라 함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정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도 바뀌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자면 이번에 뭐 의대 정수 조정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갈 것인가인 거죠. 사실 의대 정원 자체는 그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지역 의사제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공공의대라든 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실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야당이랑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야당이랑 대화 안 하면 정말 그냥 인원수만 대뜸 늘리고 끝나는 사실 그건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우려하는 결과가 나올 만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예. 국정감사 끝나면은 사실 주요한 입법 사항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말에 주요한 입법 사항들이 선거제도 개혁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뭘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아니 이재명 네. 대표는 안 만나도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더라도 야당하고 대화를 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 주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대통령 의지에 따라 달렸는데 제가 걱정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대화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공천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진심으로 바뀌길 원한다라는 뜻을 잘 받아서 공천 받고자 하는 그 정치인들이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이준석 때문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것은 과연 소통입니까? 쇄신입니까? 아무데도 해서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부 싸움이 가속화되고 또 바깥으로는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일단은 사야 뭐 공천이건 뭐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뭐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 대통령의 이런 어떤 선언은 그냥 말로만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더 강한 워딩으로 밀어붙여야만이 실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뭐 선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거 비톤 올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비톤을 올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으로 끌어잡아서 계속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번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엎기는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파토를 올려고 할 거거든요.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만하지 않을까요? 또 자기네들이 주장할 때는 뭐 하자 그러는. 원래 이 사람들 내로남불하는 늘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선거도 이겼는데 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네. 정당이 아니죠. 민주당도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된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독약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솔깃합니다. 지금 재판이 몇 개예요? 4개에서 5개까지 될 수 있거든. 그 중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피선거권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유일한 카드가 나머지 다 정적들 제거했잖아요. 네. 비명계 다 제거하고 이낙연도 말도 못하게 하고 라고 해서 이 사람들 유일한 카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유일한 카드가 언제가 되냐면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뭘 하냐면 재판 지연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심까지 대통령 선거 전까지 30이 안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 다음 대선 그렇죠. 때까지. 근데 선거법 재판이 있고 이번에도 뭐예요?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같은 간단해서 재판 일찍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걸 갖다 대장동에다 병합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병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성격이 워낙 다른 사건이라서 그다음에 그걸 병합시켜주면 법원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도중에 그거 하는 캠페인 도중에 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플랜 B를 마련해 놨냐? 아니거든요. 플랜 B는 철저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없애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대표자들이 하는 어떤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부의 정치인들이 그 표면대로 안 알아듣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서 저 사람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닐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충심으로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소통하라고 하는 네. 대통령 말씀은 차분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알아듣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언젠가는 숙청을 하려나 보다라고 알아듣는 그러니까 것인가? 대통령은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이 대통령이 치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든 이번 선거잖아요.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도. 네.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뭐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거였거든. 그다음에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약속하고 그렇죠. 약속 내려놓은 건 대발했냐. 아니냐. 우리는 지킨다라고 네. 했으면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그럼 자기 지지자들한테 뭘 해야 되느냐, 선거가 벌어졌는데라고 했을 때는 대안을 낼 수가 있거든. 예컨대 보수적인 인사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무슨 정부로 선거에 신다면 나오면, 이런 분을 갖다 찍어달라 우리 대신에 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선거였는데 그걸 키운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지금 뭐냐면 김기현 체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총선을 내 힘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약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선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170석을 얻을 것이다 보통. 그러니까 내부가
이상해요 지금. 뭐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2025년에 통일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네? 2025년에 통일이 될 거. 항상 보수 정권 들어서면은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도 그랬고 항상 북한 붕괴론이 있었어. 군대를 괜히 갔다 왔네. 조금만 버티면 될 그러니까 뻔했는데. 몰아쳐야 된다. 그때도 그랬거든. 몰아쳐야 된다.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북한 이제 붕괴하니까 뭐 몰아쳐야 된다. 그래요? 몰아쳐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강성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그 내부에서 상당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잘 이 됐으면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 이념이잖아. 이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들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거죠. 자,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데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마냥 비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면이 별로 안 서죠. 네, 면이 안 안 쓸 것 서죠.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명직 당직자들이라도 사퇴를 하고 뭐 사람을 어쨌든 바꾸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뀌겠다라고 하는 척이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근데 정의당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우리 당 이거 상황 파악이 지도부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가 네. 좀 소개를 드리면 정의당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1단계 재창당이라고 합니다. 11월 달에 이제 당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녹색 노동 세력과의 세력 확장을 마무리하겠다. 선거가 끝난 뒤에 나온 말씀인데 하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총선 지도부를 세우겠다.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의당 당원이니까 당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1단계 재창당까지 로드맵 안에 보궐선거는 원래 없었거든요. 당선이 될 때.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도 몰랐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서 완주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선거인데 이거 선거 좀 덜 나갔다고 해서 이걸 뭐 대표가 사퇴하고 뭐 이렇게 할 일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당원들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가 뭐 제3의 세력이다 이런데 유권자들은 이게 양당 체제에 붙어 있는 체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이라고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 힘을 실어줘서 뭐 이런 대안도 있다. 양당 너희들 자꾸 그렇게 싸우면 우리 제3세력을 만들어낸다. 시민들이 힘을 보태줄 거다.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었던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만든 거죠. 사실 양당제가 공고해지고 또 양극단의 이 진영 정치가 계속 가속화된 거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임기 내내 봐온 일이에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서 선거를 맞이한 거고 총선 전초전이라고 하면서 막 경남에 있는 당직자들까지 막 다 불러 올라와가지고 네. 막 당이 다 매달렸단 거의 말이에요. 대선급 네, 수준이었어요. 거의 그냥 당사를 옮긴 수준으로 저희는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이제 1.8이 나오고 처음에는 지도부도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사퇴를 네, 뭐 사퇴 포함해서 뭐 인선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열어놓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럼 지금 노선 변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당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다 알기 때문에 노선 변화가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지도부가. 그러면 꼭 사실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지. 리더가 뭐 지금 선거 하나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이제 주말이 지나는 사이에 점점 후퇴하더니 월요일 모두 발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세 사기. 상무위원회 네, 모두 발언. 전세 사기 관련 전세 사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위기도 없는 것처럼 이대로 가면 될 것처럼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던 이제 중에 그 상무위에 속해 있는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진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사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기 직을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저희 세 번째 권력이나 저희 대한신당이나 이런 그룹들에서 또 메시지를 또 내기 시작하고요. 제가 잠깐 또 부연을 하면
그 왜 언론에서는 김창인 대표를 이제 청년 조직의 대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연한 선출직이고 청년 당원들 총투표로 이제 당선이 된 분이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김창인 대표가 사퇴 카드를 던지지 않았으면 이제 세 번째 권력이나 뭐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나 여기서 메시지가 아무리 나갔어도 그냥 또 뭐 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싸움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를 좀 소수정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뭐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제 직을 내려놓으면 이제 완전히 저기 뭐라 그럽니까, 중앙 정치에서 떠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행동이 있었고, 오늘까지는 뭐 하여튼 뭐 의원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인터뷰 같은 데 나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뭐 기사 제목은 짧게 나가니까 뭐 류호정 사퇴 요구, 뭐 강서구 선거 책임지고 사퇴 요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전환이 필요하고 그 노선 전환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환을 하실 용기가 없다면 사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환해야 되는 그 노선은 어떤 건가요? 어떤 노선으로 전환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이야기한 이제 제 3지대로의 전환이고요. 그냥 전환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11월에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회 이전에 우리 정의당이 제3지대를 크게 중앙에 서서 이제 크게 열 수 있는 고심을 선언을 하고, 지금 뭐 선언한 곳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만나서 당장 뭘 이렇게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사실 대화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고 하는 그런 노선을 당대회 때 당원 총투표로 이제 인준을 받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네.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신당 창당 그룹들이 많은데 이제 그들을 만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정미 대표는 그렇게 반론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당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당대표인 내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노동자 당원 한마당, 그리고 후쿠시마 단식 캠페인과 이제 단식과 캠페인 한 거고, 그 다음이 강서구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런 당의 재창당이나 신당 창당의 토론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 나중에라는 식으로 작용이 됐거든요. 대표가 단식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얘기 해야겠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거죠. 강서의 당원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얘기 하고 있어? 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남는 건 결국 이제 노동과 녹색인데, 노동과 녹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말인즉슨 그냥 이대로 가자. 근데 이미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팎으로 이제 다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도돌표처럼 도는 거예요. 그럼 딴 걸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럼 이대로 가라앉을 텐가. 저희는 뭐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정치평론가 김준건 교수님께 궁금한 게, 이정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퇴보다는 당의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의 관계자들이 이제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안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고 지금 당을 수습하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견 뭐 듣기에는 뭐 그런가? 일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힘이랑 똑같잖아요. 국힘이 하는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이것은 그리고 단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인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정당들이 그 정치적 정당성, 그 폴리티컬 레지티머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을 왜 찍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쪽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저쪽이 미워서 찍는 거지. 그 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산업화 사회 속에서 옛날에 그 6.25 경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민주화운동 경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운동 경험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얼마 장장 30년 전, 4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크게 첫 번째로는 그거거든요. 지금 그 포스트, 그 다음, 근대 이후, 그러니까 모던 이후에 그 얘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MZ 세대들
에게 맞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정치의 비전들. 그들의 다른 요구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우리가 뭐 노동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민주노총의 조직적 교류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체가.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인데 일반 MZ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기득권이거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딱 보니까 아니 고용세습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네. 조건을 막 내세우고. 이런 거 못 참아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노동협정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비전. 우리는 이렇게 사회를 바꿔가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단지 이 당 싫고 저 당 싫으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에 다 전쟁만 했고 투쟁만 했거든요. 라고 하니까 정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적을 말살한다는 관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하는 방법들, 방향들 좀 전에 막 그래서 내가 전혀 당 소속이 다른데도 만나가지고 싸우면서도 같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했거든요. 이런 모범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설득력을 가질 때 이게 이제 제3세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묻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지금 뭐냐면 그 관성대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60대였어요. 국힘 지지층이. 근데 그게 60, 70대가 됐죠. 지금 80대가 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수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제가 지금 60대거든요. 586이 686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이번에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드러난 게 여기도 이제 갔구나. 그 사회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나 크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기득권 집단이고 오히려 뻔뻔하게는 국힘 사람들보다 더 뻔뻔해요. 국힘 사람들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찍 죽어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 막 야단치잖아요. 잘 났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요. 더 황당한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이유, 자기 확신력이 강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사실은 87년 노동자 투쟁이잖아요. 그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써야 된다. 다른 판을 짜야 되고 그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합치고 또 저기 좀 합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어떤 비전을 던질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 그런 다음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당들이 그냥 하던 루틴대로 좀 가고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답답한 거는 이게 안 팔리잖아요. 지금 몇 번째 지금 안 팔리는 게 증명이 됐어요. 상품으로 제가 조금 저급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품이 안 팔리는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럼 상품을 포장을 좀 달리하든가 안에 이제 내용물을 좀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 입장에서 되게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뭐 비전 같은 거는 뭐 그 총리와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더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도대체 다른 정당이 뭔데? 뭐 가가지고 너 변절하겠다는 거야? 차별금지법이나 뭐 노동, 녹색 이런 가치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들어보세요. 저의 비유를. 정의당이라는 식당이 있는 거죠. 이 식당은 흰 쌀밥을 잘 만드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드리는 거죠. 밥심으로 일합시다 하면서 그게 썩 인기가 있던 식당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흰 쌀밥이 아니어도 더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단 쌀 소비량도 줄었고 다른 맛있는 거 그러면서도 건강한 거 많으니까 딴 거 먹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죠. 그럼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 흰쌀밥 이거 되게 건강하고 좋은 건데 맛있는 건데 갓 만든 따끈따끈한 건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고봉밥처럼 잘 지어가지고 담아드리면 될 거야 하면서 더 열심히 밥을 지은 거예요. 근데 흰쌀밥은 죄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농부도 죄가 없고 거기에 식당 주인도 죄가 없는데 하여간에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 쌀밥 갖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김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단무지, 김치, 뭐 이거저 흰 참치 이런 거 다 모아서 거기 김에 쌀밥 그대로 있잖아요. 깔고 이렇게 잘 말아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자, 다른 상품을 만들자.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쌀밥 김밥 논. 그러니까 정의당이라고는 파는 식당이나 네. 쌀밥이라고는 노동녹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이 잘 안 팔리니 다른 가치들 또는 다른 정체성들을 조금 섞어서 김밥으로 상품을 출시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런 다른 제3지대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어디 하던 거 다 내팽겨치고 갑자기 변신하시는 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중심의 공통점이냐 하면은 양당제는 만악의 근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양당제는 과분하다. 양당제를 깨고 정치인들이 더 많이 경쟁하게 해야 시민들이 무한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이 공통점 하나로만 뭉치자. 일단 정책적으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정의당 안에서도 정책이나 주요한 그 정치적 의사결정 달랐던 점 많거든요. 뭐 조국 사태 때부터 해서 그쵸. 검수안박, 뭐 공수처, 이번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가부까지도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다름에만 집중했다면 정의당 안에 한 테두리는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래도 어떤 공통점들이 우리가 합의 가능하니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22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할까요? 세대부터는 양당제를 깨는 거, 정치를 복원하는 거, 거기에 좀 더 공통점을 두고 합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약간 첨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리모델링이고 아예 아예 업그레이드와 리모델링이고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걸 그냥 한숨에 총선 대비용 네. 이런 건 안 믿어요. 저거 또 해치고 또 기획정당이죠. 여기 떨어진 사람 저기 떨어진 사람 모아가지고 안 믿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신선함들을 지금 아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진보적 관점에서는 그 젊은 세대 여성층들이 상당히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헤게모니를 그 민주당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났던 게 그 심상정 의원에서 이재명으로 옮겨가면서 후원금만 보내줬던 사건 같은 것들 네. 있어요.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걸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이쪽에 구조가 설득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총선 딱 끝난 다음에 뭐 제3세력 누군가가 남아있다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싱크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로운 그 정치적 정당성,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읽거나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작업들을 장기적으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모임들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있잖아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있잖아요. 예.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그 미디어 전략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미디어 전략을 짜고 그러는 가운데서 뭐랄까 당의 형태를 갖다 서서히 갖춰나가는 점점 준비해 나가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시민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바닥부터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는 게 그 수밖에 없다. 이게 왕도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묘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입장에서 진심입니다. 다음 주제는 신당 창당입니다. 근데 이제 신당 창당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두 사람을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들 둘인데 아마 우리 당 당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화제가 됐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맞추는 바람에.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것 또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야말로 광폭한 거예요. 어제는 방송에 있는 대로 출연을 했고, 근데 오늘은 또 대구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기자회견 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낙인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게 눈물을 흘리고
보수의 성지에 가서 이렇게 읍소하고 하는 게 대통령한테 또 직접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한테 뭔가를 요청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을 전략하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어떤 진심이 있어서 하는 걸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 측면에서 두 개가 일치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울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울려면은 그 전에 저 안철수란 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롱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도 참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당이 참패했다가 하면은 일단은 참담함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끼면서 아프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히히덕거리다가 갑자기 눈물 딱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거 어제 이준석하고 오늘 이준석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반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울지를 않거나 아니면 그 전날 안철수 대표랑 쓸데없는 사감이 있거든요. 네. 둘이서 그 사감을 갖다가 참지를 못하더라고.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게 자기 발언력을 떨어뜨리는 건데 사실 진단이나 처방은 이준석이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국힘 사람들은 자기 당 사람은 생각을 안 해. 아예 밖에 있는 거고 심지어는 쟤네들은 적이야. 쳐내야 그렇게 되는 오래 거고. 같이 있었는데요. 예, 그냥 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겉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힘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들이 국힘에. 그러려면 저는 이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도 사실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얘가 좀 싸가지가 좀 없이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옹호하는 사람이 없어.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럴만 했다라고 옹호해주는 사람이 아니 김용태 최고나 이런 사람들도 옹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그게 있잖아요. 싸가지가 없어서. 인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같은 MZ로서. 뭐 응원은 항상 해요. 그래도 새로운 물결이 좀 뒤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앞물결을 이렇게 뒤덮는 뒷물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어디 일당 독재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의 주제로 대화 가능한 정치인들, 생각이 달라도 그런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 생각보다 눈물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번에도 울었었는데. 아니, 그때는 올만했지. 근데 제 기억에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운 거는 대통령에 관해 이야기하던 때는 아니고 최상병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 당대표 되고 첫 일정으로 천안함 유족들 만나면서 그랬죠. 그때도 눈물을 예, 그때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젊은 보수 정치인의 마음은 저런 데서 움직이는가 하는 생각을 그냥 그 와중에도 일견 약간 했고요. 그리고 또 탈당을 위한 뭐 밑작업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저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친절한 성격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뭐 매를 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었고 당대표도 했고 선거도 승리로 또 이끈 경험도 있고 보수정당의 가치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도 평소에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결국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당이 조금 고쳐질 뻔했는데 다시 망가졌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쩌면 대통령과 당에 대한 마지막 충고일 수 있겠다. 이거조차도 안 되면 신당 창당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명 찾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 하나 여기 지금 옆에서. 굉장히 옹호해요. 저 굉장히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안 필요하겠지만, 별로 원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옹호가 나올 줄이야 나는. 근데 그게 못했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특히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감정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은 나도 조롱을 해요. 뭐 골방 철학자니 내가 네, 좀 맞아. 추모하는 골방 철학자. 뒷방이라고 모두를 조롱하잖아요, 공정하게. 혼자 사는 호래비니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고양이랑 같이 놀고 뭐 이 의지할 고양이밖에 없는 노인네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독거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방식인가 보다.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뭐 나이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은데. 기분 나이에 대한 한참 젊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품어주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품어주면 더 멋있어 보이거든. 저 사람 좀 여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걸 또 안철수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네. 응사 빠지고. 아빠한테 일어나가는 거잖아.
이게 뭐야? 그 막 울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랬다고 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발끈하니까 뭐라고 막 썼어. 긴 글을 뭐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쓰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죠.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굉장히 합법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어떤 사회적 이슈를 던지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고, 근데 나갈 때는 어쨌든 좀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나는 당대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뭘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대표야. 자빠졌죠라고 어.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저도 들었는데 사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체제 속에서는 사실은 자기 처지나 안철수 처지나 크게 안 다르거든요. 너무 같이 연대해서 가도 모자라는데 그냥 그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냐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 때문에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간단히 끝날 물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유머로 승화시켰다는 또 이러니까 또 코미디가 되는 거고. 좀 그릇이 작아 보여요. 그런 아. 거 정말 싫긴 싫은가 봐요. 왜냐면 그 기자회견을 해서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렇게 올라 북받쳐 있는 와중에도 백브리핑 때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오니까 그 와중에 갑자기 싹 아픈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아픈 사람한테 북받침 와중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은 안 되지. 약간 정말- 이게 타고난 조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와중에 뭐든지 다 조롱을 하는 일단 너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서 못 아니, 참는 거지 나도 이제 한 이게. 조롱하는데 나는 아무한테나 조롱하지는 않거든. 그렇지 한 조롱하시죠. 나도 한 조롱하는데 네. 아무한테나 조롱하지는 않아. 그렇죠. 조롱은 뭐, 네. 그런데 네 무덤에 그다음에 침을 또 나는 뱉은 뭐냐 방식에도 평론가니까 이쪽 저쪽 조롱해도 돼.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정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잖아. 나는 평론가기 때문에 내 편 만들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나도 사실 대상을 가리는데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은 만약에 필란 B는 대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어차피 저쪽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노원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냐 명분을 거는 거고 자기가 탄압받은 모양을 한 다음에 하신 거거든요. 보수에서 뭐가 되려면은 대구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 했냐면은 대구 내려가서 타협할 줄 알았는데 탄핵에 강 건너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어줬던 데가 대구거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연출하겠다. 요번에 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파해내지 않으면 내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요번에 가가지고 배신의 그 프레임을 걸어달라. 이 얘기가 이제 거기다 어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땐 플랜 B는 거기 나가는 거다. 자, 다른 질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의원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왜 이준석 이준석 제 전 생각이 대표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마지막이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자 해제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뭐 하여튼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권력이나 이제 류호정 의원의 이제 메시지 스타일은 좀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잡음을 일으키고 대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방향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 가서 당이 정말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막 울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울면 이건 하는데 안 돼요. 울면 안 돼. 안 어울려요? 바로 댓글 선즙 필승 이런 거 달립니다. 울면 안 됩니다. 네. 하더라도 근데 마음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그런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권력이나 류호정 의원이나 장기영 의원 등등은 그러니까 당에다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당이 좀 잘 됐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도 그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은 당의 중심이잖아. 사람들은 그 이제 원내에 있는 계신 그렇죠. 분들이. 이제 차이점은 이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표이던 그때 그러니까 약간 고쳐놨었는데 비이성적인 걸 걷어내고 이준석 네. 김종인 시절. 지역주의를 좀 타파를 해서 이제 뭐 호남에도 5.18 때 이제 의원님들이 다 가고 하던 그런 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거고, 이제 저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아예 된다. 이제 좋았던 시절이 다른 길로 없어요? 그냥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에 대한 사랑은 있죠, 당연히. 왜냐면 비례대표 1번이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당시에 이제 전국 위원들이 청년 할당으로 1번, 2번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으면 됐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지 못했죠. 그래서 더더욱 이 당이 이어져 나가서 선배 세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당이 나의 20년 뒤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선배들이 조금만 더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좀 더 믿음직한 후배가, 울면 안 된다니까, 진짜. 믿음직한 후배가 아니야, 되어서 좀 더 신뢰감을 여기서 우는 건 줬어야 괜찮지 되는데. 않나요? 이호정 의원은 조롱은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 안 돼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 울면 조롱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좀 더 쌓여놨으면 흔쾌히 이 당이 움직이고 있었을까?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제가 뭐 조성주 대표를 지지를 했었잖아요. 대표 선거 당시. 당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때. 예. 그때 됐을까? 아니면 더더더 올라가서 사실 이정미 대선 후보로 제가 자꾸 지는 쪽만 가네요. 제가 그때는 지지한 신상정 사람은 후보님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네. 지지를 한 게 잘못인가요? 그럼? 그렇죠. 반대로 베팅을 아, 하는 내가 식으로 그래야 앞으로. 되나요? 했을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네, 뭐 생각할 이준석 때. 전 대표도 그렇고 류정 의원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당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순서를 하게 되면 꼭 붙는 게 이제 류정 의원님한테도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 내부 총질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내부 당이 그래도 이렇게 아니,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아니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민주주의지. 분란 분란. 없는 세계를 하면 북한도 가시든지 거기 분란 하나도 없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아니면 그게 싫으면 러시아 가시든지 푸틴 밑에서 한번 살아보시든지. 지금 내부 총질이란 말 대통령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런 거고,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당이 어려우니까. 아니 너무 어려 힘들잖아 지금.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거는 문화혁명 당시 그 마오쩌둥 당이거든 지금. 근데 그걸 갖다 직접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민주주의면 지금 그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그 직접민주주의고, 막 홍위병이야말로 정말 마오쩌둥의 홍위병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쪽은 거의 뭡니까 그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거든. 그 인간들이 모두가 자유로우려면 한 사람의 권력자한테 자기의 자유를 갖다 위임해야 된다. 이 당이 지금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적이고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덜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이 돼야 되지. 하여간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느 당에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서적으로는 당원들 이제 강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당에 충성을 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소화해내고 그런 이견들을 소화해내는 게 민주주의예요. 예컨대 미국 같은 데 보면 온갖 놈들 다 있거든. 저기 막 네오나치부터 뭐 스킨헤드부터 뭐 큐클락스 클란부터 뭐 온갖 무정부주의 빨갱이부터 다 있는데 용광로처럼 다 녹여내가지고 사회를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사회 보세요. 내부 총질 없죠. 내부 총질하면 다 그냥 총살나고. 총질이 있죠. 거기는. 거기는 내부 총질 그냥 총질이 있죠. 총질 당하거든. 그런 지금 여기서 우리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당도 측정해가지고 사상 검증하고 당도 측정하고, 당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척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당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두 사람. 유승민, 이준석. 근데 내부는 없잖아.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찾아보겠습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원회의를 했는데 네. 딱 두 사람이 이승우 있었대.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딱 두 사람이 얘기했다. 허은아, 뭐 딱 두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민주주의냐고, 이런 결과를 받아버리고 국민들은 뭐냐면 57%가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인적 계산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게 내부 총질 논리거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대표 지금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런 분은 공직자 시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측근들이 다 구속됐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봐. 측근 하나가 그럴 수는 있어. 대표가 모를 수 있어.
근데 측근들이 다 그렇다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연히 다 썩은 사람이야? 이게 다 우연이야? 우연의 일치야? 아니죠. 이제 검찰이 조작을 한 거죠. 아니 검찰이 근데 이건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법원에서. 사람들 아니야. 법원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 갖다 옹호하고 근데 그 공직자 윤리 기준을 너무나 낮춰놓은 겁니다. 지들은 뭡니까? 한동훈 장관 법무장 출정비까지 뜯어들었던 놈 아닙니까? 네. 그런데 딱 보니까 법인카드를 유용을 했네? 부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랐다? 요번에 또 몰랐다요? 본인이 한 걸. 왜 그러지? 약간 민주당이 빙의를 잠깐 해봤어요. 요번에 제가 공간으로 보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쓰는 샴푸를 사러 세상에. 공무원을 갖다가 자기 샴푸 사러 청담동에서만 살 수 있는 샴푸를 쓰나 봐요, 그분이. 서민을 위한다는 분이. 그 다음에 거기다 그걸 사랑하는데 공무원을 써? 이게 등장했다. 만약에 근데 한동훈이 그래서 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들은 그게 아예 문제가 안 돼. 아무 일도 아니래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윤리적 기준을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역시 교수님께 들어가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결론으로 그런가요? 네, 끝났는데 아니, 여튼 네. 아니 말씀 있어요? 내부 총질 이제 하지 마라. 네. 당이 이렇게 힘든데 네. 라는 말이 항상 따라오는데 계속 그랬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봐야 되나? 좀 조용히 묵묵히 해봐야 되나? 하던 시절 중간 어디쯤엔 있어요.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던. 근데 이제는 시간도 없거든요. 그런 걸 임기가 얼마 안 기다리는데 남았으니까. 21대는 얼마 남지 않고 총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명확한데 내가 침묵을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야죠. 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수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12월에 국민의힘에 남을지 떠날지 선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류의 말씀은 좀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딱 설정을 해서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뭐 구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 아까 우리가 신나게 얘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에는 뭐 대구 출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구 출마하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 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몇 달 전부터도 사실은 신당 창당에 대한 이런저런 뭐 비전 뭐 또는 뭐 이런저런 이합 집산의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제 류호정 장영 뭐 세 번째 권력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묶여서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평론가가 넘겨짚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류호정 의원은 또 진중권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진중권은 거죠. 우리 고향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를 루비 이름 고양을 당의 심볼로 하고 네, 아이디어가 되게 떨어지는데 원숭이 똥구멍 빨강 사과는 맛있어요. 백두산까지 가는. 맞아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권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사실은 얘기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송을 저도 열심히 듣는데 시사 방송을 즐겨 듣는 편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당위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준석 뭡니까 금태섭 류호정 장영 뭐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3지대를 열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양당제를 깨고 싶으면 상상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밥론 정도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그냥 더 확 열어서 일단 양당제를 깰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해도 될까 말까 한 목표를 지금 갖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네. 만약에 한다면 교수님 그거는 끔찍한 혼종입니까? 그러면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아니요, 저는 쪽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정체성 정치잖아요. 지금 국힘도 지금 대통령이 정체성에 꽂혀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고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본인이 수호 안 해도 있어요. 그거 그렇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거고 거기도 뭐 노동 중심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정체성 정치거든요. 제가 굉장히 낡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 쉽게 말하면 프로블렘이 있고 프로블렘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내느냐 해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그건 아직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구상하는 건 뭐냐면은 예컨대 보수 측에서는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층들이 있고 예컨대 유승민 그다음에 뭐 이준석 네. 금태섭이 거기 합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서도 뭔가 좀 합리적인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이 둘이서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논쟁하고 같이 정책 토론하고 같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거기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당들은 내로남불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균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에서 벗어나지 교양과. 않는 그런 교양 네, 수준과 네.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전범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 정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정치를 복원하는 모습. 그래서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상식적인 얘기, 말이 되는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 발자국 나가고자 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도전자로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불릴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모습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이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기존에 사실은 뭐 그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굉장히 낡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모습들을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들끼리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정책 토론하고 논쟁하고 여기서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이쪽은 아젠다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국힘도 아젠다가 없잖아. 이쪽도 아젠다가 없거든. 정의당도 지금 아젠다가 없어요.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재탕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지치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정당 활동이 아니라 실존주의 활동인 것 같아.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뭡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실종돼 버렸는데 그 정치라는 걸 예컨대 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그렇게 달라도 얘기할 수 있다. 네. 저 사람 그래도 자기도 비동의 간음은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걸 끄집어내고 다만 입법상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좁혀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그래서 그건 전범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력입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해야 그게 먹히는 거지. 이 당도 싫죠 저 당도 싫죠 그럼 우리 찍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신당이 그 전에도 이제 교수님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복음을 써야 돼요. 네, 이제 세 번째 권력의 그 비전 발표가 얼마 안 있다가 아마 하는 걸로 압니다. 10월 말인가요?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그 비전 발표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근데 보면은 좋은 말들이에요. 뭐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역을 벗어나는 미래 정치, 뭐 나와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뭐 책임 정치. 그다음에 또 뭐죠? 자유주의 정치.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맞서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주의 정치. 뭐 이제 이런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사의 첫머리,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 같은 게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비전 발표에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거든.
사면소사라는 건 뭐냐면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 지나버렸거든. 그렇죠. 우리가 정말도 산업화 90년대 이후. 중반부터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디지털 시대, 정보혁명의 시대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노동조합이면 노동의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 그게 조직력의 근본이었고 오가니제이션이고 조직이고 이랬단 말이죠. 이제는 노동 형태 자체가 네트워크로 다 변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이 사람들에 맞는 서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럼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구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하는 게 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거 하는 젊은 작가들이 있더라고. 내가 봐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담론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퍼지고 그걸로 이제 설득의 논리를, 유권자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공투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공투쟁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풀뿌리로 내려가가지고 일상에서 그 자기 지역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모임 같은 걸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어떤 면에서 약간 교회를 그렇죠. 본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누구를 설득하고 감화하는 일이. 그다음 신념을 주는 거고, 네. 근데 그 신념이라는 게 사실을 납득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완전히 사이비 사실을 종교가 납득해서.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신념을 내가 이 당을 왜 찍는가라는 그거를 심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서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권력에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네.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정의당의 이 노선 전환을 비롯해서 이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권력의 그 포부 거기 그걸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소개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비전 발표회를 조금 일찍 갖기로 했는데 뭐 국회 일정들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서 오히려 비전 발표회가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조금 미뤘고요. 11월에 아마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에 관한 비전 발표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만 남겨두고 모두 다 바꿉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바꿔야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도 그때 지킬 수 있겠다 라는 각오로 새로운 정당 제3지대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류진스 류호정 진중권의 류진스 네, 에피소드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언제 다시 모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회수가 좀 지난번보다는 많았습니다. 아니 제 그럼 개인적인 참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